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페이스N의 박광남입니다. 최근 우주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우주 인터넷 하면 사실상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천하였잖아요. 이 하늘을 뒤덮는 물량 공세에 경쟁자들이 사실 길을 못 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 블루오리진이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테라웨이브라는 새로운 위성 시스템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나도 위성 쏠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신청서 내용을 뜯어보고 기술적인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이건 우주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조에 판을 뒤흔들 만한 매기가 들어온 격입니다. 이 스타링크랑 정면 승부를 피하면서도 돈이 되는 곳만 쏙쏙 골라 먹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제가 분석한 테라웨이브의 핵심 경쟁력과 이 시장 파급력을 오늘 아주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박한 아이디어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테라웨이브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바로 타겟의 차이입니다. 이 스타링크는 기본적으로 B2C, 즉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라는 규모의 경제 모델이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 다운로드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반대로 이 업로드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비대칭형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볼 때 다운로드 속도가 중요하지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블루오리진의 테라웨이브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철저하게 B2B, 기업 또는 B2G, 정부만 노립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손님은 안 받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대신 데이터 센터, 정부 기관과 같은 VIP만 모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 자체가 다릅니다. 이 스타링크가 일반적인 초고색 인터넷이라고 하면 테라웨이브는 광학 통신을 통해서 최대 6테라비트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쏩니다. 게다가 제가 중요하게 본 건 대칭형이라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서버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비유하자면 스타링크가 여러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이 테라웨이브는 기업을 위해 전용 비행기를 띄워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위성으로 그 속도가 가능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기술적인 설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블루오리진이 아주 독특한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 저궤도 위성은 지상이랑 전파로만 소통하려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테라웨이브는 다층 궤도 전략을 씁니다. 네, 구조를 한번 보시죠. 가장 아래 이 500km대에 5,000개가 넘는 저궤도 위성들이 수시로 지상과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고요. 그 위에 8,000에서 24,000km 정도에 있는 위치한 중궤도 위성들이 딱 버티고 서서 이 아래쪽 위성들이 보낸 데이터를 받아서 우주 레이저 광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중계를 해줍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우주 공간의 물리적인 광 케이블 백본망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킥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이 대부분의 위성 통신망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로만 소통을 하거든요. 이 테라웨이브도 전파를 활용하긴 하지만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상과 레이저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속도로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진이 나서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이 우주에 떠 있는 빛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옮기겠다는 거죠. 특히 24,000km 상공에 있는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랑 비슷하게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광학터미널이랑 레이저로 직접 연결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정말 물리적인 광 케이블을 대체하는 우주 백본망이 탄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기업한테만 팔아서 스타링크만큼 돈이 될까?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매출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꽤 놀랍습니다. 이 테라웨이브는 소수 정예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제가 추정해 보니까 기존 스타링크의 기업용 요금보다 속도와 대역폭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 이상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 이용료, 즉 알프가 최대 5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달에 7천만 원이 넘는 상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토대로 중앙값을 잡아서 월 10,000달러, 즉 알프를 10,000달러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전 세계에 딱 10만 개의 기업 고객만 확보한다고 해도 연 매출이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이 넘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굳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관리하느라 진을 뺄 필요도 없고 확실한 큰 손들만 딱 잡아서 알짜배기 수익을 내겠다는 고수익 니치 마켓 전략인 거죠. 이미 시장을 선점한 스타링크랑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리그, 다른 판도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의 결론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프 베이조스가 진짜 노리는 건 단순히 통신비 수익이 아닙니다. 사실 바로 발사체 시장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스페이스X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이 자기네 위성, 즉 스타링크를 쏘느라 로켓을 계속 날리다 보니까 기술도 좋아지고 재사용도 완벽해졌잖아요. 이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횟수가 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스타링크 위성이 본격적으로 배치되는 시점과 일치하거든요. 이 블루 오리진도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테라웨이브 위성 5,400개를 쏘아 올리려면 이 블루 오리진의 초대형 로켓 뉴글렌을 최소 120번은 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수적으로 1년의 발사 주기를 대략 10회에서 20회 정도로 가정했을 때 앞으로 6년, 길게는 12년 동안 외부 주문이 없어도 공장을 풀 가동할 수 있는 확실한 일감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쏟아보면 로켓 재사용 기술은 분명 더 완벽해질 거고요. 발사 단가도 더 획기적으로 낮아지겠죠. 결국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블루 오리진은 단순한 2등 기업이 아니라 스페이스X처럼 로켓과 위성 서비스를 모두 가진 완전체 우주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발표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우주 인터넷 전쟁 2라운드, 압도적인 커버리지의 스타링크냐 아니면 초고속 고품질 전용선의 테라웨이브냐. 소비자 시장을 장악한 일론 머스크와 기업 시장을 노리고 들어온 이 제프 베이조스, 이 두 거인의 경쟁 덕분에 우주 산업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과연 자체 물량을 발판 삼아서 스페이스X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전체 발사체 산업 내 기업들에게는 자체 발사체로 자사 위성을 쏘아 올리며 우주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하는 이 수직 계열화 모델이 선택이 아닌 필수 생활 공식, 즉 업계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기술과 산업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